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고된 업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일하는 내내 아픈 사람들을 마주해야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누구나 아프면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법인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직종이니까요. 저는 병동에서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특히 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준 말이 있습니다. 선의를 베풀면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요. 그 말을 믿고 제가 먼저 환자들에게 웃으며 다가서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어느새 남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는 이타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끝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고통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제 미래에서 저를 건져준 것도 바로 이런 이타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렇듯 거창하게 말하는 건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간 제가 겪은 거짓말 같은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지금도 약간 꿈을 꾼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남편과는 볼링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늘 여유로워 보이는 그는 씀씀이도 컸답니다.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좀 민감했어요. 그래서 정기 모임 있는 날에 단체 회식 후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 있는 그가 멋지게만 보였죠. 결혼할 때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남편 명의로 번듯한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 집에 맞춰 혼수를 하느라 조금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 가난이랄지 압류딱지랄지 그런 건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저는 그것마저 좋았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언제고 망할 수 있지만 직장인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탄탄하게 돈을 벌고 있으니 혹여라도 남편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도우며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셨답니다.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는데요. 아무 때고 오라고 해서 맛있는 걸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제가 바쁠 땐 경비실에 음식을 맡기기도 하고, 정말 다정다감하게 챙겨주셨어요.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 집에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도 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에겐 몸이 불편한 형이 한 분 계셨거든요.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 곁에서 아주버님을 묵묵히 챙기고 계시던 형님의 눈빛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하지 못할 때 눈빛을 보고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편안한지 판단하곤 하거든요. 직업상 제가 좀 더 그런 것에 특화되어 있어서도 더 그랬을 거예요. 형님을 대하는 시어머니나 시누의 행동도 좀 이상했고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김치전을 했다며 먹고 싶으면 집에 놀러 오라며 전화를 하셨더군요. 마침 오픈날이라 냉큼 갔더니 신우도 와 있었어요. 우린 막걸리 한 병씩 옆에 놓고 따라 마시며 신나게 김치전을 먹었습니다. 갑오징어를 잘게 썰어 넣으셨던데 맛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그때 슬쩍 형님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머님, 형님은 왜 매번 안 오세요? 걔, 걘 와봐야 뭐하니 분위기만 깨지. 차가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적잖이 당황하자 신우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큰언님 바빠서 그렇죠. 작은 언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쉬는 날이 없어요. 됐어. 와봐야 푼수만 떨지. 어머님의 냉정한 말씀에 제 호기심은 더욱더 증폭됐어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유, 사이가 안 좋을 게 뭐 있니? 어른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아랫사람 잘못 아니겠니? 큰애 얘기는 그만하자꾸나. 예의도 없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아주 파렴치 아니야. 신우가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뭘 또 파렴치 아니라고까지 해. 그 정도면 착하지. 엄마 성질 그렇게까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우. 어머님께서 역정을 내셨어요. 걔가 내 성질을 뭘 받아줬다고 그러냐? 서방을 잘 돌보길 하니 애를 잘 건사하길 하니 도통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애를. 그 후로는 형님에 대한 찜찜한 대화가 몇 번 이어지고 난 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 저와 형님이 단둘이 있게 두질 않는다는 사실을요. 어머니와 셋이 함께 있는 게 아니면 반드시 신우나 제 남편 혹은 아주버님이 우리 둘 사이에 함께였어요. 며느리가 두 명이니 부엌일 하면서 도란도란 둘이 이야기 나누는 게 그것보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뭔가 사이가 많이 틀어졌나 보다 생각하면서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숙이 응급실을 통해 우리 병원으로 실려왔더군요. 갑작스럽게 다리에 엄청난 통증이 와서 119를 통해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전화를 받고 놀라서 응급실로 내려갔더니 시숙님이 누워 계시고 옆엔 5살짜리 조카만 앉아있더군요. 형님은 보이질 않았고요. 제가 얼른 접수하려는데 형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더군요. 동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진료를 받으려면 접수를 해야 해서요. 형님이 제게서 진료 카드를 받아들더니 급하게 써내려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새벽에 왜 형님은 구급차를 함께 타고 오지 않으셨을까? 어째서 5살짜리 조카만을 태워서 병원에 보낸 걸까 하고요. 제가 일하는 병동으로 돌아갔다가 동료 간호사들에게 상황을 얘기한 후 짬을 내서 응급실로 내려갔어요. 형님은 또 안 보이고 조카만 시숙님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준우야, 배 안 고파? 제가 아이에게 묻자 아이는 반쯤 감은 눈으로 말하더군요. 배도 고프고 졸린데 참아야 해요. 아빠가 아프니까 제가 지켜드려야 하거든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싶어서요.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만 밤에도 원래 집에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숙님 다리 통증은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발작 같은 거였죠. 마약성 강력 진통제이긴 했지만 약을 처방받았으니 이제 돌아가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형님은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신 걸까? 왜 밤에도 집에 없다는 걸까 의아하긴 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순 없었어요. 직원을 통해 아주버님 병원비 수납이 되지 않았다는 말에 제가 처리한 후 카카오 택시를 불러 아주버님과 조카가 편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배고프다는 조카를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산 각종 간식도 잔뜩 들려서요.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형님에 대해서는 한참을 잊고 지내다가 대의 근무로 퇴근이 빠르던 어느 날 같이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형님 번호를 몰랐어요. 이전에 형님이 진료 카드를 쓰며 보호자 인적사항에 자신의 번호를 적던 모습이 생각나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그것을 알아냈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번호를 알아내는 데만 반년이 걸린 셈이더군요. 안녕하세요, 형님. 갑자기 전화드려서 놀라셨죠? 지난번에 저희 병원 오셨는데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형님 가는 모습도 못 보고 해서요. 아, 동서? 에이, 별소리 다 한다. 안 그래도 동서가 병원비 냈다고 해서 감사 인사하러 한번 찾아가려고 했어. 오늘은 시간 어떠세요? 오늘? 형님은 조금 곤란한 듯 보이더군요. 잠시 망설이시던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자. 시간 내서 내가 곧 한번 연락할게. 오늘 밤에도 나가시려고요? 아픈 아주버님을 어린 조카에게 맡기고 또 어딜 나가시려는 건데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봐야 남의 가정사인데 선을 넘을 순 없으니까요. 이후 형님에게서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연락은 굉장히 빨리 왔어요. 다음 날 새벽에 전화가 왔으니까요. 형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동서, 혹시 자고 있었어?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형님. 형님은 우물쭈물하더니 굉장히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동서, 진짜 미안한데 지금 얼른 좀 와서 내 병원비 좀 내줄 수 있을까? 네? 어느 병원에 계신데요? 지금 동선의 병원이야. 바로 갈게요. 사정이야 나중에 들어도 되니 일단은 얼른 가서 정산부터 하자는 마음이었죠. 게다가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러고 계신다고 하니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말 나올 게 뻔했거든요. 지난번 시숙님 병원비도 뒤늦게 제가 내는 걸 수납 직원들이 좀 이상하게 봤었으니까요. 병원에 가는 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형님도 병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 외출에 대한 것까지 머릿속이 복작복작해지고 말았죠. 출장으로 멀리 가 있는 남편에게 새벽부터 전화해서 이런 것까지 말하기도 좀 뭐해서 혼자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납부터 하고 안으로 들어가 만난 형님의 행색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맑은 이미지의 고운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이재민 같은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형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셨죠. 제가 정말 와줄 거란 생각은 못 하셨다면서요. 어쩐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할 곳이 오죽 없었으면 제게 하셨을까 싶어서요. 형님을 모시고 근처 설렁탕 집으로 갔습니다. 뭐라도 드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뽀얀 설렁탕 국물을 한 숟가락 뜨려다가 말고 형님이 절 보고 말씀하셨죠. 고마워, 동서. 사실은 나 일하다가 쓰러져서. 형님이 눈물을 떨구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럼 밤마다 일하러 나가셨던 거예요? 밤에 나 나가는 건 어떻게 알았어? 준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밤에도 없다고. 형님이 하며 탄식을 하더군요. 월세가 밀렸어. 석 달이나.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날 형편이라 물류센터에서 야간 아르바이트하고 있었거든. 형님 낮에도 일하시잖아요. 애 아빠가 일을 못하니까 쪽잠 자며 이렇게 일해도 생활이 어려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힘든 상황인데 어머니는 왜 보고만 계신 걸까요? 저희에게 고가 브랜드 아파트도 턱턱 사주시는 분께서 말입니다. 준우를 위해서라도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말이죠. 형님과 사이가 너무 틀어져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 도움 청하실 곳도 없고요? 결혼하고 친정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의지할 형제도 부모도 없어. 제가 형님 앞으로 음식을 좀 더 가까이 밀어드리며 말했죠. 형님, 일단 드세요. 금방이라도 또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형님과 우선 식사부터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일단 잘 먹는 것부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식사를 다 하고 커피를 마시며 형님이 말씀을 이으셨죠. 나 이혼하고 싶어.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형님이 이로 아랫입술을 짓이기셨어요. 아마도 사고로 몸이 불편하게 된 아주버님을 버리고 가자니 마음이 불편하신 거겠죠. 그렇다고 이대로 살기엔 경제적 고통이 너무나 클 테고요. 형님이 아등바등하며 돈을 벌러 다니는 그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는 준우 때문에도
마음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그저 형님 손만 잡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나 유산했었던 거 알지? 나 왜 유산했었는지 알아? 전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형님만을 응시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들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요. 한창 열을 올리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던 형님이 갑자기 침울해지시더군요. 아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해. 괜히 동서까지 답답하기만 하지. 그렇게 형님은 입을 꾹 닫아버리셨어요. 그렇다고 말하다가 끊는 게 더 답답하다고 하던 말씀 더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순 없었죠. 지난번이랑 오늘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줘서 고마워. 그때 사준 간식 준우가 엄청 좋아하더라. 정말 너무 고마워, 동서. 얼른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한다는 형님의 종종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어쩐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어릴 때 기억이 떠올라서였어요. 제가 준우보다 몇 살 더 많았던 때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리셨어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셨던 아버지께서는 진짜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는 결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수제 햄버거라니 당시엔 정말 낯선 메뉴였거든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어렵게 자리를 잡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고정적으로 배달하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란 희망을 품었을 때 배달된 햄버거를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입원한 사람만 5명이라고 하면서요. 당시 그곳에 배달이 들어가는 업체는 아빠의 수제 햄버거 외 2곳이 더 있었어요. 그중 가장 의심을 받았던 게 아빠 가게였습니다. 입원한 5명 중 4명이 햄버거를 먹었다고 했으니까요. 전수조사를 해보니 햄버거엔 문제가 없었어요. 당시 한 사람이 돌떡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다던데 그게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우리의 배달 계약은 무효화됐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가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니 따라야 한다고 하더군요. 큰 고정 수입처를 잃은 우린 한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당시 살던 집의 월세가 밀릴 만큼이요. 그때 형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엄마도 아빠도 밤에 나가 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집에서 쫓겨날 순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2분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지만 형님에겐 지금 힘을 보탤 그 누구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안타깝더군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할까? 아니면 도울까? 그렇게 고민은 계속됐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도와줄 때와는 다른 영역이니까요. 업무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과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는 온도차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형님을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린 조카 준우였죠. 계속되는 번뇌에 그날은 저도 모르게 형님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형님네 동네였거든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뭔가를 말하려다가만 형님의 모습, 배고프다던 준우의 모습까지요. 그때 동네 꼬마들이 저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 또래겠다 싶어서 유심히 보게 됐죠. 야, 야, 이 거지야. 너네 집엔 이런 것도 없지? 한 아이가 뭔가를 손에 쥐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가 낄낄거리며 말하더군요. 얘네 아빠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누군가의 걸음을 흉내내는 모습이 너무나 악질이더군요.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잔인하구나. 혀가 내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흉내내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아주버님의 걸음걸이와 너무도 흡사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놀림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준우였어요. 관망자처럼 아이들을 쳐다보던 저는 삽시간에 아이들 사이를 끼어들었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소리치며 달려드는데도 준우를 놀리던 녀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왜요? 얘네 아빠 병신 맞거든요. 준우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어느 누구라도 사고를 당하면 한순간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어. 넌 언제까지고 멀쩡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가족들은 언제까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친구를 놀리는 거냐고. 이성을 잃고 말았죠. 어른으로서 좀 더 성숙한 태도로 말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올곧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뭔데 이래요? 아이들의 반응 역시 제가 예상한 것과 너무도 달랐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얘네 곧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지 맞다고요.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얘기에 왜 끼어들어요? 그 말에 제가 준우를 당겨 감싸 안으면서 말했어요. 나 준우 작은 엄마야. 그리고 준우 집에서 안 쫓겨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줄래? 아이들이 입술을 삐죽이며 저를 흘겨보더군요. 너희들 집이 어디니? 부모님들 좀 배워야겠다. 어떻게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놀릴 수 있는 건지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해봐야겠어. 그러자 아이들이 잽싸게 도망가더라고요. 한숨을 쉬고 준우를 쳐다봤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을 때 준우의 행동이 더 가슴 아팠어요. 괜찮아요, 작은 엄마. 그냥 쟤들 심심해서 저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재미없어져서 금방 그만두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못난 저는 며칠이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서 하듯 형님께도 선의를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 준우를 위해서라도요. 결심하자마자 전 제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월세까지 밀릴 상황이면 다른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게 뻔했거든요. 괜히 섣부르게 통장으로 돈을 넣으면 여기저기서 자동 인출되는 바람에 정작 월세를 낼 돈은 남아있지 않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들고 직접 형님께 찾아갔죠. 형님께 이 돈으로 바로 월세 내라고 하면서요. 그간 밀린 거 이거면 되냐고 했더니 형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쩌면 준우에게서 어릴 적 제 모습이 보여 더 도와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님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주인집 할머니에게 봉투를 드리더군요. 제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듯 했어요. 이때까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돈 200만 원이 제 인생을 구제해 줄 거란 사실을 말이에요. 선의를 베풀면 보답이 돌아온다던 제 모토 기억나시나요? 이 말이 저의 이런 생각을 완벽하게 구현해 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괜찮다는 저를 데리고 형님이 근처 치킨집으로 가시더군요. 맥주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신 형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 결혼 전에 성실하게 일해서 1억 7천을 모았었고 결혼하고 나서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저는 형님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해지시면 되죠. 형님은 조금 비장해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서, 절대 시댁 식구들 믿지 마. 서방님도 믿지 말고 쪽박 찰 수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제게 그간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해 주시더군요. 정말 믿지 못할 사실들을 말이에요. 지난번 저에게 말하려다 말았던 그 엄청난 사실들이 형님을 통해 제게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 사줬지?
그것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로. 네. 형님이 피식 웃으시더군요. 등본 떼봤어? 정말 서방님 이름으로 된 집인지?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었거든. 남편 명의로 집을 사준다고. 그 집에 맞게 열심히 혼수를 채웠지. 버거웠어도 행복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집 월세였던 거야, 월세.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이렇게 월세 내느라 버둥거리며 살고 있고. 저는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님 말씀대로 등기부 등본을 떼볼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보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손쉽게 확인 가능한 건데. 게다가 도련님, 그냥 회사원인 걸로 알고 있지? 회사에 가본 적은 있어? 이번엔 또 뭘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군요. 나도 내 남편 그냥 보통 회사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다단계로 사기치는 놈이었던 거야. 저 사람 다리가 왜 저렇게 된 줄 알아? 남들 돈 사기 쳐먹고 피해자들 피해 도망 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저렇게 된 거라고. 형님은 맥주를 한 잔 더 벌컥벌컥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요. 서방님도 전에 내 남편 하던 것과 같은 일 하고 있었을 거야. 한번 알아봐.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이때까지도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길 바랐죠. 형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시모가 제일 악질이야. 음식 솜씨 좋아서 전에 식당을 한 적이 있거든. 주변 사람들 모아서 개를 크게 하더라고. 문제가 생길 줄 알았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잔데. 결국 대단한 우리 시모가 갯돈을 들고 튄 거 아니겠어? 잡혀서 빵에서 살다 나왔잖아. 1년 반쯤 살았지 아마. 전과자야 그 여자. 그때 그 여자가 해먹은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몇몇 있었을 정도였어. 뭐라고요? 그뿐이 아니야. 나 유산시킨 사람도 바로 시모였어. 주는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그때 내가 돈 안 해준다고 찾아와서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등을 치고 뺨 때리고 그렇게 유산된 거야. 시모가 나 폭행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들어 정신이 없었지만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형님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저들끼리 웃으며 하는 소리 들었어.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이제 숨 좀 트이겠다고.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걷다 말고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모바일용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봤어요. 그런데 형님 말이 맞더군요. 그 길로 친정으로 가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도 집의 명의는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의 것이 맞았어요. 엄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랑 약속한 거 2가지. 그건 지키고 있지? 비장한 표정으로 묻는 엄마를 향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제게 결혼 허락 조건으로 내걸은 2가지 때문에 결국 제 삶을 이 구렁텅이에서 빠르게 빼낼 수 있을 거란 사실을요. 결혼 전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해드렸을 때 2분은 어쩐지 개운치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남편에게 온통 마음이 뺏겨 있었던 터라 2분의 그런 태도가 달갑지 않았어요. 괜히 트집을 잡으려고 이러시나 퉁퉁한 마음도 들었죠. 말려도 안 될 거라는 걸 직감한 저의 부모님은 앞서 언급했듯 제게 2가지 조건을 내걸으셨어요. 첫째, 혼인신고하지 말 거. 일단은 법적 부부로 묵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시댁에서 집을 사준다고 하니 신혼부부 대출에 서류를 낼 일도 없지 않니?
이렇게 설득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하네요. 두 번째는 결혼 후 최소 1년 동안 임신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알겠다고 하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근처 산부인과로 가셨죠. 그리고 팔뚝을 미세하게 절개해서 임플라논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게 했답니다. 3년간 피임 효과가 있는 보조장치였어요. 덕분에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임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다닌다는 회사가 남을 등쳐먹는 다단계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차피 물건들도 챙겨야 했고요. 오늘 그 사람이 출장해서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형님 말대로 부모님은 남편 회사로 직접 가보겠다고 하셨고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이미 출장해서 돌아와 있더군요. 당신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다정한 말투로 그가 저를 안으며 꽃다발을 안겼습니다. 이전과 같았다면 전 정신 못 차리고 행복했겠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은요. 좀 바빴어. 병원에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하긴 병원 일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겠다. 당신 피곤해서 어떡해? 표정 관리가 잘 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쉬면 되지. 그보다 당신 출장 갔던 일은 잘 하고 온 거야? 멀리까지 가서 누구한테 사기를 치고 온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가 해맑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 아주 잘하고 왔어. 그보다 여보, 갑자기 미안한데 이 집 말이야. 당신이랑 공동명의로 할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6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형님 말이 다 맞았던 거예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하시던 일이 뭔가 좀 꼬였나 봐. 알지? 이 아파트 얼마짜린지. 그깟 6천 별거 아니야. 어차피 공동명의로 넘기면 당신한테 한 4억 정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니가 나한테 왜? 복잡하게 공동명의로 돌리지 말고 차라리 집을 담보로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낫지 않아? 남편이 순간 당황하더군요. 그건 좀 어려워. 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제가 집의 등기부 등본을 그의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무슨 명확한 한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이 집이 네 명의가 아니라는 거. 남편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왜 놀라? 이까짓 거 요즘 모바일로도 다 볼 수 있는 간단한 건데 내가 안 속을 거라고 예상 못해서 놀라는 건가? 무슨 소리야 여보. 이거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우리 먼 친척 어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아, 당신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 예전부터 좀 얽힌 재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몇 가지 명의가 좀 엇갈렸거든. 그분 재산 중에 내 명의로 된 것도 보여주면 나 믿겠어? 이렇게 또 사기를 치려고 하더군요. 실제 사기꾼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기꾼이 영화 속에서 한 말이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던 말. 제가 형님에게 진실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믿고 싶었을 거예요. 남편이 거짓을 말할 리 없다고 믿다가 결국 사기당해서 만신창이가 됐겠죠. 형님처럼 말입니다.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다 맞아. 여기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고 무슨 유령 회사 같은데 서류 조각이 날라다니고 아유 정말.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향해 말을 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당신 다단계 회사 관리자가 맞나 보네. 사람들 등쳐먹고 물건 비싸게 팔다가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사무실 비우고 날라버리는 그런 거. 이번에도 정리할 타이밍인가 봐. 지금 사무실이 휑하다는데. 남편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 거냐고 지금. 아니야 여보. 오해야 오해. 우리 결혼이 오해였던 것 같다. 혹시 더 설명할 거 있어? 내가 또 알아야 할 거라던가. 남편이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더군요. 당황한 나머지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향해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안 되어 있는 거 알지? 아직 아기도 없고. 정말 하늘이 날 도왔네. 내가 해온 혼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다 처리할게. 그렇게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남편이 절 잡더군요. 뭐라고? 우리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험악한 표정이 곧 한 대 치기라도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야 우리. 동거 몰라? 그리고 그에게서 팔을 잡아채고 몸을 돌렸죠. 제발 여보, 당신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거야 지금? 낮게 울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소름이 끼쳤어요. 끝까지 이럴 요량인가 보더군요. 그럼 모든 걸 걸고 솔직하게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단숨에 대답하는 그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체 저는 어떤 사람과 살아왔던 걸까요? 제발 사람답게 살아. 저는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어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에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다시 그 집을 방문해 제 물건들과 각종 가전제품, 가구를 뺄 때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이구나 허탈하기도 하더군요. 담담하게 적고 있지만 이 시기에 제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또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부모님 덕으로 똥물에 몸을 완전히 적시진 않았다는 감사를 꾸역꾸역 해대면서요. 형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형님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기에 터벅터벅 형님 댁으로 갔다가 저는 입을 다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시모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형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며 악을 바락바락 썼습니다. 니년이 다 말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순진하고 멍청한 게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 왜 말했어? 머리에 돌만 든 게야? 니년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이래서 둘이 붙어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감히 네가 초를 쳐? 살림살이 마구 던지고 부수는 그 모습을 어린 준우가 멀거니 다 보고 있더군요. 구경하는 그 누구도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 지켜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얼른 달려가 준우를 품에 안았어요. 제가 누군지 확인하더니 준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작은 엄마.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시모를 신고했답니다. 신고하는 중에 시모가 쩍소리 나도록 형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팔을 뒤로 빼 풀스윙으로 시모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작은 몸집의 시모가 뒤로 나가 떨어지더군요. 시모가 곧장 일어나 형님에게 달려들자 형님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년아, 이거 안 놔? 넌 애미 애비도 없냐? 그래, 없다. 나 천에 고아라는 거 알아서 니들이 그렇게 더 빨아먹은 거 아니야. 이 벌레만도 못한 거사. 형님이 한 손으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시 한번 뺨을 억세게 치더군요.
그동안의 울분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순경들에 의해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시모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울부짖었어요. 꼴이 참 볼만했답니다. 한쪽 눈은 멍이 들고 머리는 다 쥐어 뜯긴 채로 옷은 늘어져 있었거든요. 형님과 시모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경찰서에 와서야 알아채더군요. 시모는 날 보자마자 오해라며 자기랑 얘기 좀 하자 비굴하게 굴었고 형님은 씩 웃으셨어요. 형님의 그 모습이 어쩐지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시모와 형님 그리고 저를 한 사람씩 면담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된 경찰이 제게 그러더군요. 정말 귀인을 만나셨네요. 형님이라는 저분 지금 신용불량자예요. 죄다 뜯겼어요. 이 정도면 사람이 돌만하지, 돌만해. 신용불량자라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 될 수 있었기에 더 참담했죠. 제가 형님의 월세를 대신 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형님이 그 돈을 받고 제 마음의 감동에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쌍방폭행입니다. 이 건은 이렇게 사건 마무리될 거예요. 형님 보호자로 경찰에서 형님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절 보더니 소리치며 욕하더군요. 오해라며 잠깐만 얘기하자고 비굴하게 굴 때는 언제고 제가 안 받아줄 것 같으니 태도를 확 바꾼 거였어요. 야, 네가 내 아들이랑 갈라서?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네가 감히 어떻게 이래? 제가 유치장에 있는 시모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말했어요. 어머님, 그간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은혜를 하도 많이 입어서 저도 은혜 갚으려고 착한 일 하나 했는데 뭔지 알려드려요? 저도 이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이었으니까요. 제 태도에 시모가 잠시 주춤하더군요. 이런 건 예상치 못했나 봅니다. 그런 시모를 보며 제가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어머님 둘째 아드님 개과천선하시라고 방금 경찰관님께 다단계 사기로 신고했거든요. 새로 태어난 아드님과 꼭 행복하세요. 그러자 옆에서 형님이 어머님을 향해 침을 퇴뱉더니 말하더군요. 사람 거죽을 덮고 태어났으면 최소한 사람 비스무리하게라도 살던가. 나한테 처맞으니 어떻디? 요 사기꾼이여나. 사기꾼이라니. 대체 누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너 말 다 했어? 어이 형사 양반, 이거 모욕죄 아닌가? 멀찍이 있던 형사 한 명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사기꾼인 건 사실이지. 시모가 목청을 키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사실이라도 남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면 그것도 모욕죄 되는 거 아니었어? 이봐, 전연 좀 신고해주라고 형사 양반. 어이! 눈에 까만 멍이 든 시모가 분노로 덜덜 떨더군요. 그러자 형님이 조금 전 제 흉내를 내며 공손히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께 입은 은혜가 많아서 보은하기 위해 어머님 첫째 아들과 이혼 신청했어요. 귀한 두 아드님 끼고 사실 수 있게요. 아, 둘째는 일단 빵부터 다녀와야겠네요. 그리고 고개를 젖히고 시원하게 웃으시더군요. 저도 형님을 따라 큰 소리로 웃고 곁에 있던 경찰관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너무 시원하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고 온몸에 쌓였던 화가 다 녹아내린 것 같다면서요. 이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힘내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제 남편은 결국 감옥에 갔고요. 형님은 이혼하셨어요. 형님이 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 회생을 하는 동안도 옆에서 제가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형님은 늘 제게 고마워하셨어요. 이렇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동서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형님, 제가 입은 은혜가 훨씬 더 커요. 그러자 형님이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우리 미친 시모는 우리가 갚은 은혜에 지금쯤 행복 터지고 있으려나? 형님의 남편이던 아주버님도 결국 구속됐다고 하고 그 집은 온통 전과자 집안이 됐더군요. 그런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행복을 꿈꿨던 것이 아득히 먼 과거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되짚어보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책할 때마다 형님은 그러세요. 나처럼 잃을 거 다 잃고 바닥까지 치고 나서야 빠져나온 사람도 있는데 동선 훌륭하지 뭔 소리래. 다 형님 덕분이죠. 형님 없었으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당했을 텐데 형님은 제 은인이세요. 아시죠? 이렇게 저희는 친자매처럼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준우와 함께 키즈 카페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도서관도 가면서 우리는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있어요. 그간의 사정 얘기를 모두 들으신 부모님께서도 저희 형님을 무척 아끼신답니다. 집 근처에 사둔 작은 빌라를 형님과 준우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계세요. 형님은 죄송해서 안 된다며 매달 이것저것 맛있는 걸 사오고 있고요. 돈으로 가져와도 두 분이 영 받아주질 않으시거든요. 매달 말일에 형님이 사오는 음식 몇 가지와 엄마가 준비한 음식들로 파티를 하고 나면 부모님께선 준우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주곤 하십니다. 정말 친손주처럼 대해주고 계세요. 가족이 없는 형님은 이런 일상이 꿈만 같다며 눈물을 훔치곤 하시고요. 동서, 나 정말 큰 욕심 없어. 그냥 지금처럼만 나하고 가끔 맥주나 한 잔씩 해주고 준우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가족이 없는 나한텐 동선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호사스러워. 이런 시간 더는 갖지 못하게 되는 날 오더라도 동서는 나랑 꼭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기다. 알았지? 형님은 참 눈빛이 좋아요. 제가 처음 알아본 것처럼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또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형님을 향해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형님이 그렇게 다 하시면 어떡해 해요. 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형님. 형님이 절 나 몰라라 하는 순간 제가 어디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나의 구세주님? 가장스런 제 말투에 형님이 활짝 웃으시더군요. 형님은 이제 개인 회생이 거의 다 끝나가요. 준우가 유치원 가 있는 동안에만 일하고 저녁과 밤엔 함께 지내고 있고요. 저는 형님과 계속 이렇게 가족처럼 친구처럼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낼 거랍니다. 제 얘기를 듣고 형님이 그간 그 가족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걸 두고 답답하다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 믿고 의지할 누군가가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을 알지 못하기에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알려준 것들이 모두 진실이고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부모님이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전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형님의 고통을 공감했던 저 자신은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형님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보고 절 살려주셨을 테니까요. 그런 말이 있대요. 아직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말이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사기꾼을 피해간 게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그런 사기꾼들의 눈에 안 띄었다는 뜻이겠죠. 앞서 적은 것처럼 오죽하면 그 유명한 사기꾼이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작정하고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형님도 저도 이제 자책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행복하게만 살기로요.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